당군은 우리 민족의 조상인데 갑자기 카자흐스탄 무슨 당군이 나라 그래서 뭐 우리가 당군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당군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사기 생기는데 저수를 왜 어떻게 당군이나 카자흐스탄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제가 그런 패러독스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고대사를 연구할 때에도 늘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고대사 해석하는 방식이 농경민족적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군은 꼭 한국인하고만 관계가 있고 다른 민족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외국에서 발견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당군인에 대한 관련된 것들은 카자흐스탄에도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제에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다. 여러 계시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에? 그러니까 그 당군이라는 건 일종의 그 제정일치 사회 지도자를 일컫는 명칭이기 때문에요. 꼭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유라시아 지역에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 당국에 47대 뭐 당군을 그렇다 유라시아 다른 쪽에 막 적용한다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우리랑 관계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 고대 샤머니즘 전통에 의해서 그 연방 국가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문화의 공통성을 보면은 그 똑같이 또 세계적으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또 그걸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카자흐스탄이나 몽골 시각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면 그런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주변 민족이 싫어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결코 그것이 한국민만의 국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단일 민족 한 적도 없고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은 다음에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분명히 했듯이 다민족 국가고 연방체계라고 얘기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유튜브에 제 댓글에 보면 카자흐들도 올립니다. 걔네들 글자를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다 그러고 나중에 기대면 카자흐스탄에서 강의해달라는 얘기 다 올립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김정인 박사 강의에 주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숫자 삼수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네. 우리 박원순 원장님, 삼수는 우리 민족만 삼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들이 다 같이 삼수를 사용합니까? 중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 아이슬란드까지 그 삼수 문화가 같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목민족은 문자를 거의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쪽 이 동쪽에 와 있는 사람들이 문자를 많이 사용을 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떤 그러니까 성수의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철학화를 한 거는 이쪽 이 동쪽에 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지만은 그 음양이라는 상대되는 개념은 그 세계 어디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역이라는 걸로 해서 철학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는 이쪽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는 좀 넓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삼수, 저는 이제 그 역사보다는 사실은 그 삼일신고라든지 뭐 천부경이라든지 참전개경이라든지 이런 그 마음 수련 쪽에 관련되는 쪽에 이제 더 그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삼수 체계, 그러니까 삼일 체계죠. 우리는 이제 삼태극이란 말을 쓰는데 그건 적당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우시라 교수는 삼일태극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도 좀 그렇게 마땅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 삼일로 돌아가는 그런 거를 한나라의 후한 사람이 태현경이라고 그래갖고 주역하고 똑같은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도 시대적으로 보면은 역시 그 한도 우리하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적대시하고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관념 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많이 바뀌냐 하면은 송나라 때 주자라는 사람이 그 음양 체계로만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삼일 그 이 개념 체계에서
그 숫자 체계에서 중요한 거는 3일 신고라든지 천부경이라든지 하는 건데 요 형태가 그러니까 문화는 공유하고 있으나 요 형태로 남아있는 글의 형태로 남아있는 거는 하여튼 뭐 몇 가지 제도권 쪽에서는 뭐 위서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긴 했으나 어쨌든 그게 체계화된 거는 이쪽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유는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김 박사님, 중앙아시아 카자흐이나 몽골 이쪽에 삼수 체계 그쪽에 그런 사례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그 결혼할 때 돈 낼 때도 항상 3만 탱게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3을 맞추고 뭐 이렇게 선물 줄 때 더 줄 때도 숫자 3 맞춰 3개로 주는 문화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이 3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미국도 있는 것 같아요. 삼진아웃. 그래서 3이라는 이 세계가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김정균 박사가 얘기할 때 자꾸 일본 사람들을 뭐 얼마 전에 사건 때문에 이제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상당한 지배 계급이 그쪽으로 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세계로 꼬는 그 문화 있잖아요. 새끼 문화. 예. 이런 것들이 새끼, 예. 심해 나와라고 그러던가? 심하네. 그게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김정인 박사 당군 카자흐스탄에 보면은 부여가 무슨 늑대의 후예라고 우리는 그냥 와 밤에 그냥 소리 지르고 늑대의 후예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늑대 후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그 투르크 탄생설에 보면은 그 투르크 민족이 10명의 아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0명의 아들을 낳은 그 동물이 암늑대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르크 기만 민족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늑대의 후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그 전사들도 늑대 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유교적 사고방식 때문에 까마귀, 늑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탄시하거나 나쁘게 보지만 사실 고대 유목민족사에서는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박원수 원장님은 늑대 이야기 뭐 하실 것입니까? 그거는 아마 그 유목을 하다가 보면은 지키는데 그 늑대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어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적으로 봐서 굉장히 오래된 그 족속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저는 뭐 늑대 이야기 하니까 옛날 서양 영화에서 늑대 전부고 키운 어린애 영화 뭐 그거 하고 그다음에 뭐 보름달이 되면 늑대로 변한다 뭐 그런 영화만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늑대는 그러면 우리가 천문에서 우리가 천낭성이라는 저 시리우스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현재 그거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 축제가 몽골의 나담 축제입니다. 7월 중순쯤에 하는데 하지만 오늘날 몽골인들은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옛날 때 왕의 혈통을 갖고 태어난 자는 7월에 태어났습니다. 7월 중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복날에 태어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태양이 동쪽 하늘에서 뜰 때 시리우스와 함께 뜹니다. 즉 태양의 기운과 늑대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자들이 가장 용맹하고 훌륭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7월 중순에 태어난 아이들은 전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담 축제가 그런 또 숨은 이야기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나담 축제 때 하는 게 말타기, 활쏘기, 씨름하기 전부 전쟁이랑 관련 있는 것만 하죠. 네. 네. 저 박은수 원장님, 우리 인류의 시작이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인류의 시작은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뭐 다 전해졌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별로 동의를 안 하지만 뭐 아프리카 시작했다 그러는데 인류의 문화는 뭐 그러면 어느 쪽에서 시작됐을까요? 그냥 아프리카에서 쭉 올라온 겁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내가 지금 금방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 서울의대 교수였는데 이홍준 교수든가요? 그분이 그 당뇨병을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 굉장히
그 인류학을 발전시킨 게 이제 유전학 아니에요. 그래서 유전학적인 그런 그 조사를 해보니까 바이칼 쪽에서 인류가 쭉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동진을 쭉 하는데 그 말년 이전에 아마 바이칼 쪽에서 한 2, 3만 년을 굉장히 그 오랫동안 묵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는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많아도 왜 서양 사람보다 이쪽 사람들이 어려 보이는 게 있죠. 그걸 유년화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나타난다든지 그래서 그쪽에서 문화가 굉장히 곰사그러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인류학도 사실은 문제가 좀 현재까지는 그 상당히 동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그 독일에 있는 그 프랑크 연구소인가요? 거기에서 보면 그 파보라는 사람이 아주 획기적인 것들을 지금 계속 그 발굴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옛날 그저 뭐 이빨 그 화석이라든지 뼈 화석에서 굉장히 그 여태까지 전부 다 부정되던 것들을 새로 발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이용준 교수인가 그분이 한 걸로 봐서는 하여튼 문화가 그 12,000년 전 이전, 그러니까 빙하기가 끝나기 전까지 상당히 그 이 바이칼 근방에서 발전을 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민족들 그 이동 경로나 또 그 민족들의 특색 뭐 그런 걸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헷갈리네요. 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단 카자흐스탄 130개 민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들의 그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은 파미르에서 시작을 했다는 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뭐 거기뿐만 아니라 저기 크로아티아라던가 저쪽 불가리아도 똑같은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물론 부도지나 이런 데 나오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최초엔 파미르에 살다 그다음 이동한 데가 알타이산, 그다음 바이칼 호수 이쪽으로 축차적으로 이동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목민족은요 일직선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단 크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 뿐이지 그 이후부터는 동서 실크로드로 광범위하게 펼쳐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그 흔적은 지금도 오늘날 유목민족에서 나타나죠. 예를 들어 카자흐인들이나 우즈벡, 타타르인들이 저기 헝가리에도 있지만 카자흐스탄에도 있고 저기 키르기스탄에도 있고 신장 위구르 자치주 몽골 심지어 만주 지역에까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민족의 이동을 하나의 선을 그어서 이동했다고 보기보다는 유목민족적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첫 발원지로부터 나와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 설명 들으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우리가 이제 이제 뭐 며칠 년 전, 뭐 말년 전 이때 그 기후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따라서 지리적인 변화도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바이칼하고 카스피 해호구가 이렇게 공통된 벨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거의 그 물로 다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칼밖에 안 남아 있는데 카스피해하고 그걸 이제 증명해 주는 게 뭐가 있냐면 카스피해의 그 물개하고 바이칼에 있는 물개하고 유전자가 같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쪽 이 벨트가 우리가 사람만 움직이기 쉬웠던 게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게 움직였다는 게 받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책에 또 편두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편두. 나는 우리 무당들 쓰는 꽃갈이 편두 때문에 생겼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나 꽃갈을 피라미드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편두가 나오니까 그냥 길을 팍 죽여버리는데 편두하고 뭐 피라미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긴 있는데 일단 편두를 한 1차적인 목적은요. 뭐 일단 그 외계인 도래설 얘기할 때 그게 이제 외계인의 머리를 흉내냈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외계인적인 요소는 빼겠습니다. 빼고 봤을 때 뭐냐면은 그 편두를 한 다음에 머리를 곱슬머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편두를 한 상태에서 머리를 곱슬머리 그 부처님 그 머리 스타일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불타오르는 머리 스타일이 보입니다. 즉 머리에 불관 그 백제 고구려도 불관 쓰죠.
불관을 쓴 이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번개가 치면은 불이 나무에 붙는데 그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를 불장식으로 하는 건 바로 천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모형이 생겼다 보시고요. 아까 제 그 인터넷에 그 화면 그 보시면은 바탕화면에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수도 피라미드에 태양이 겹쳐진 거 보셨죠? 전시한 모양. 그거는 원래 미국 1달러 이기 이전에 남미라든가 이 중앙아시아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그 태양이 불로 상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뾰족한 삼각머리의 불, 마찬가지로 삼각모자랑도 연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천선민족이고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이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전부 다 파마를 하고 꼬불꼬불하고 파마를 하고 지내기를 합시다. 파마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희들끼리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의 질문을 지금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는데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관등 서명을 밝혀주시면 더 좋았을 건데. 예. 경주 월성에 가면은 역사 기록에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파사왕 4년에 월성으로 왕궁을 옮겼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거를 천문학적으로 추론하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파사왕 시절이면 AD 787년 이전입니다. 아까 삼국사기 관측 기록이면 그때는 삼국 관측 기록은 중국 대륙기에서만 발견돼야 되죠. 근데 이것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그 당시에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조선 붕괴와 함께 아직 연방이 느슨한 상태로 확정 국경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한반도 지역의 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봤을 때는 북극성이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고구려이 됐건 백제이 됐건 신라이 됐건 일본이 됐건 상관없이 그 지역은 신성한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한반도 지역에 많은 민족들이 와서 거기다가 신전을 지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우리 예, 박 원장님. 그걸 꼭 신라인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공부를 해보면 뭐 동의 안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503년까지는 여기가 고구려 영토인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가 그 어디까지 그 영역을 차지하냐면 만주에 우리가 그 무슨 장성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걸 고리장성이라고 보는데요. 그 철령 그쪽으로 해갖고 있는 그 장성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이남은 전부 다 신라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라 고구리 백제를 지금 정확하게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단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건 좀 유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2의 역사 콘서트 할 때 시낭송을 해주신 우리 민족 시인 이연심 선생님께서 이런 공부를 하시는데 나는 역사 공부를 엄청 하고 싶은데 원서 서구 역사학자들이 당군이나 이런 걸 기록해 있는 책, 참고 서적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김정민 박사님한테 그러한 서적들은 딱 우리가 원하는 당군이란 이름은 안 나옵니다. 왜냐 그 당군 우리끼리 쓰는 한자 언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탱글이라고 해서 찾으면 많아요. 네. 그리고 뭐 굳이 다른 외국어 모르셔도 되지만 영어를 아시면 제일 많이 찾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숨겨진 정보를 찾으려면 러시아어까지 하시면은 많은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당군을 공부하려면 러시아도 공부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중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저는 몽골도 해야 되고 카자흐도 해야 되고 골치가 아파요. 잠깐만요. 저는 그 우리가 지금 그 한자라고 지금 여기서들 그러시는데 저는 한자란 말을 안 쓰거든요. 왜 한나라 사람들이 글자를 오히려 망가뜨렸지 그 사람들이 만든 글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서글이라고 그래요. 이제 서글이라는 게 우리 옛날부터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진 자전이 후한때 그 설문해자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서글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 우리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서글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통 문화를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참전개경을 지금 이제 새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단히 죄송한 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그 여태까지 나온 책이 보통 한 20권이 넘더라고요.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자전도 제대로 안 찾아보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그 글자 하나에 굉장히 자의가 많거든요. 그걸 다 떠들어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서글 공부를 하셔야지 우리 역사가 공부가 제대로 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역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도곤신이다. 응?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곤신이다. 근데 그 다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당군이라는 저는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또 페이스북에서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보니까 아프리카의 서북 지방에 도고온족이라고 있더라고요. 도고온. 근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천문학적인 인식 체계가 아주 발달됐다. 그러는 거 보면은 내 생각으로는 도고온이니 다곤이니 그런 이름으로도 상당히 많이 그 시절에 당군 사상이 유포되지 않았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현심 선생님 질문한 게 아니라 해답을 정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자, 또 들어온 질문이 신라가 양자강 유역에서 한반도 경상도 지역으로 이주한 것이 750년 경 이후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께서 삼국 통일은 688년인데 그러면 당시 고구려 백제의 위치는 어떤 위치에서 통일되었다는 것인가요? 또한 또 있습니다. 깁니다. 삼국 통일 후 통일신라의 국경은 압록강, 신의주, 이남의 한반도 3분의 2 정도로 거쳤는데 그것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적 관점에 봤을 때 생기는 미스테리입니다. 천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고구려 백제의 삼국 통일은 중원에서 이루어졌어요.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 고구려가 망할 때까지 천문대 위치가 계속 울라노대나 이쪽 근처에서만 나타나지 지금의 북한 평양 쪽에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백제는 북경 근처에서 나타나고, 그렇다면 우리의 삼국 통일은 아마도 중원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에 이동한 걸로 보는데, 다만 이게 있습니다. 중세 유럽사를 보면요, 유럽의 왕실의 영토가요 깨끗하게 있지 않고 막 점점점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 네덜란드도 갖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유목민족들이 어느 특정 지역을 공격해서 자신들의 영토를 삼을 때요, 숫자가 적으니까 부족장들을 모아놓고 쿠릴타이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쿠릴타이 회의에 의해서 합의를 봐서 부족들에게 병사를 모집을 하면은요, 전쟁에 이겼을 때 그 대가에 맞게 영토나 물건이나 노예를 분배해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토라는 게 깨끗하게 몽골 정원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각자 점령한 지역에 그 지분권을 가지고 그게 막 파편처럼 많이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토가 설령 저쪽 몽골 쪽에 있었다 해서 한반도에 없었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는 겁니다. 왜냐, 고대인들의 그러한 전투 방식에서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유럽이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짧게 해주세요. 길게 할 수가 없어서요. 우리 대각국사 의천의 절이 생각나시는 분, 천태산 국청사라고는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천태산이 어딨냐 하면요, 상해에서 양자강 남쪽에 영파라고 그러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 한 몇십 킬로 내려가면 천태산이 있고요, 거기 국청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고리의 영역이 어딜까요? 그럼 고리는 신라를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역사상의 영토가 굉장히 지금 잘못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뿐만이 아니라 영토도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들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주가 신라의 수도가 아니다. 우리 김정인 박사는 750년에 신라가 경주를 옮겼다. 천문 관측에서 옮겼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경주를 다닐 때만 느끼는 게 경주는 신라의 수도가 절대 아니다. 신라의 소도였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소도였지 신라의 수도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저 혼자 100% 확신하고 있어요. 왜? 어느 나라 수도에 왕릉을 그렇게 많이
보시는 그 나라 수도가 존재하지 않고 그 나라 수도에 궁궐투가 그렇게 큰 그러면 궁궐투가 큰 게 있어요. 궁궐투가 없어요. 아 근데 그거는요 또, 지금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지금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곡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은요 굉장히 그 이 유사한 왕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서. 예, 그건 잘 모르겠고요. 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선덕여왕 능이 경주 어디 있습니까? 낭산 있잖아요. 낭산이 어디예요? 그래서 나는 경주는 신라의 수도가 아니고 신라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소도가 아니었나. 천문대도 제가 생각하는 천문대 안에 들어가서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관측하지. 천문대 위에 올라가서 그 위험한 데 올라가서 어떻게 관측을 합니까? 관측하다 떨어져 죽지.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다 우리 김정민 박사 이야기처럼 모형으로 옮겨놓은 거지.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자, 김 박사님 한당고기를 의식적으로 불인용하십니다. 네? 인용을 안 한다 이거죠. 한당고기가 위스라는 말을 들으니 그 논쟁에 휘말리기 싫은 거죠. 아시아 유럽의 여러 곳의 역사를 공부하시면서 한당고기의 내용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지요? 되고 있다면 한당고기는 위스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 발표가 가능하신지요? 이렇게 질문. 왜 한당고기를 왜 인정하라는 겁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은 민족 종교를 믿으십니까? 저 이거부터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고대사는요 자꾸 종교단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고대사 연구를 종교단체 하는 거 반대합니다. 고대사는요 학문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대사를 통해서 자신의 종교를 퍼뜨리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당고기, 왜냐 오늘날 자꾸 한당고기가 그런 식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한당고기를 보는 사람들은 무슨 도사나 무슨 이런 그러니까 미친놈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나라 역사는요 자기가 잘났다고 쓴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사에 대한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남이 우리를 어떻게 썼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 한당고기를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면서 고대사를 푸는 사람들은 한당고기를 무슨 경전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맹신을 하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참고 문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국제학술회의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 발표만 하면 뭐 한당고기 몇 절에만, 한당고기 몇 절에만 이런 식의 하면 듣는 외국학자도요 저 사람 종교 지도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책에 의하면, 다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다른 문헌에 의하면 이거 자꾸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찾으려면 그러한 것들이 과연 한당고기를 진사라고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방식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 김정민 박사께서 한당고기를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당고기를 다 위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당고기를 인용을 안 해도 충분히 한당고기와 같은 결론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용을 안 한다고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순실이는 한당고기를 안 팠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는 이원한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한테 천문학 시뮬레이션 관련입니다. 고려 조선시대 일식 등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까 PPT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자, 임진왜란을 중국 양자각 유역이다. 조선왕조 실록이나 대륙 조선설에 대한 입장. 임진왜란은 중국 양자각 유역에서 일어났다. 뭐 대륙 조선설에 대한 입장. 또 여기 첫 번째 질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답변부터 하시고 한번 세 개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일단 대륙 조선은 인정을 안 하는 쪽입니다. 근대 조선은 이미 그때는 우리가 그 많은 영토를 잃어버렸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근데 그런 얘기는 왜 나오냐 하면요. 그 대동여 지도에 나오는 대동여 지도가 참 이상스러운 지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대동여 지도를 몰랐어요. 근데 압록강 두만강이 우리가 국경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지도가 그렇거든요. 근데 1930 몇 년도인가서부터 그게 지도가 나와갖고 이제 그 우리 국경을 거길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옆에 그 이게 동해 쪽에 보면은 388자가 나와요. 그 88자의 영역을 보면은 놀랍게 아시아 전역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과 고조선이 헷갈렸다는 겁니까? 질문을 다 정확하게. 예. 지금 대륙 조선술 등의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던 우리 김 박사님이 천문학 시뮬레이션 일식이나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게 뭐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이런 판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정확히 조선시대 도시시대 부분이지만 조선시대의 일식 기록이 되는 것도 시뮬레이션 해보신 적이 해보셨다면 그게 근거에서 대륙 조선술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다는 안 해봤습니다. 삼국사에도 그렇듯이 몇 개만 발췌해서 해보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대륙조선까지는 왜냐면 좀 더 많은 자료가 나와야 되고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 거기 항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근세까지 대조선이 있었다 하면은 적어도 샹안 이런 데 다른 데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사람이나 신화나 전설 뭔가든 남아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중앙아시아 가면 12,000년 전에 대한 신화 전설도 다 나타나는데 왜 안 나타나냐는 게 저는 제일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 어느 사람도 그 일식 기록이라든지 그런 걸로 봐서 천문적인 관찰로다가 대륙이 나오는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숙종 때 청나라하고 청나라와 조선의 경계를 정할 때 송화강 유역으로 이렇게 했다고 내 기록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대륙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렇게는 됐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쪽은 항상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넘어가서 샹하이나 이쪽 양장 일대까지는 좀 제가 봤을 때 아직 무리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걸 증명하려면 좀 더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인터뷰도 따고 문헌도 참조를 하고 천문관측도 기록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그거를 설명하는데 이게 대륙조선은 그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문헌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붓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근데 의심할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뭐가 있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훈민정음 있잖아요. 거기 해례본에 보면은 중국이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어디로 규정을 하냐 하면은 남경 지방을 이제 중국이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그 명나라의 수도가 북경으로 옮겼을 때거든요. 그럼 세종이 바보가 아닌데 그거를 그 남경의 황제가 사는 중국이라고 규정을 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의심할 소지는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천문학적인 것까지 그 천문 기록까지 그쪽으로 나온 거는 없으니까 그거는 좀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언어적 접근 뭡니까? 그다음에 그리고 언어적 접근 산스크리트요. 산스크리트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산스크리트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산스크리트는 그 강선 교수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저는 산스크리트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 몽골에 있을 때 그 산스크리트로 된 그 반야심경을 번역하는 몽골 승려한테 물어보니까 산스크리트는 알타이계 문법으로 쓰였다 하더라고요. 순서가. 그거는 이제 보완을 하자 그러면은요. 제가 지금 얼른 그 이름을 잊어먹었는데요. 삼성에서 계측 제어 같은 거 하시던 분이 나와갖고 그 음소를 갖고서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해서 산스크리트어를 왜 공부를 하게 됐냐 하면은 불경을 읽는데 번역한 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글로 된 거를 보면은 날까 하고 서글을 봤는데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뭔가 틀리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를 직접 읽자라고 도전을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거 우리 문법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소가 우리는 음소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우리 지금 한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훈민 정음이지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훈민 정음에서 굉장히 음소가 없어지고 합영동서 없애고 그래서 아주 엉망이 됐는데요. 음소가 없어지니까 문법이 생긴 것이 산스크리트어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음소가 없어지니까 라틴 문법이 나온답니다. 예. 그러니까 음소에 따라서 문법, 음소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러니까 우라랄타이어 계통의 말은 자연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음소가 없어지면은 음소가 없어지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문법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첫 번째 것이 산스크리트어고 그것이 음소가 또 없어지니까 라틴어가 된답니다. 그래서 독일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그런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시친의 지구연대기에 대한 입장을 우리 김정민 박사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지구연대기라고 하면 외계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엑스비라는 학자가 제카리아 시친. 네네. 그 책을 썼는데 네. 그 책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가요? 그 내용이 저는 외계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UFO를 직접 봤기 때문에 봤어요. 봤는데 문제는 고대사를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미친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얘기를 안 해요. 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류는요, 우리가 진화론처럼 원숭이서부터 발전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따로 종 분화가 되어 있는데 성장과 멸망을 주기적으로 반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고대 유적들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의 연대선에 안 맞게 너무나 발달된 게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어떤 재앙에서 멸망했다가 다시 우리가 문화를 제거하고 또 망하고 재건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여기다가 UFO 얘기를 하기는 갑자기 그러면 공격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 유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전 KBS 사장님으로 계셨던 지종학 선생님의 무슨 특별한 질문이 계신다 그래서 예. 오늘 우리 김정민 박사님 강의하시는 거 보고 저는 역사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현재 흔히 쓰고 있는 역사 왜곡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역사를 안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터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신라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는 반대입니다. 이 투르크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족이나 훈족이 이게 우리 민족이 절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살다가 터키라는 나라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6.25 때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사를 우리를 돕기 위해서 터키가 왔는데 터키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터키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백제가 600년에 망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660년에 망했다고 그러는데 660년이 아니고 저는 663년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의자왕이 중국으로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온갖 저거 하다가 나중에 한반도로 건너오질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게 3년이거든요. 그러면 왕이 살아있으면 아무리 전쟁에선 졌다 하더라도 역사는 그걸 기록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굉장히 고마웠던 거는 그 실크로드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제가 1983년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실크로드를 파헤치기 위해서 신왕오천 축국전이라는 천축이라는 건 인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아유타 공화국을 말하는데 거기를 해초의 길을 따라서 글로 해서 가는데 실크로드라는 거는 그 길을 하고 아까 얘기하신 카자흐스탄을 해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핀란드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간대가 어디까지 가냐고 그러면 이제 헝가리, 유럽을 또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헝가리라는 말이 HUN이지 않습니까? 훈입니다. 그게 훈족을 말하는 겁니다. 갈이라는 거는 마을을 말합니다. 훈족 마을이라는 얘기야. 거기 가보시면은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옛날 시골에 가면은 좀 짧게 해주세요. 예. 그 저기 처마 밑에 우리가 옛날 엄마들이 뭐 고추 이렇게 매달고 메주 매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문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목민족은요 어느 일반적으로 한쪽 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부산 가덕도에서 청동기 시대 고인돌 밑에서 백인 유골이 8구가 발견됐습니다. 지금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동양인이 서쪽으로 가서 섞여서 헝가리, 터키가 생겨야만 되는데 그럼 지금 우리 부산에서 발견된 유럽인은 뭡니까? 그게 우리는 지금 일방적인 선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목민 사회는. 네. 그 삼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수 문화도 어디가 먼저라고 딱 잘라서 얘기는 못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철학화되고 뭐 이렇게 정형화되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된 거는 분명한데 이쪽이 그게 됐다고 그래서 여기가 먼저라는 얘기를 딱 잘라서 얘기는 못 해.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살고 있는 시민 김사라고 합니다. 아, 예. 아, 멀리서 오셨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박사님 강의에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공부를 하러 왔는데요. 그 월성에 가보면 월성 유적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신라 왕경터라는 전제하에서 그걸 발굴을 하고 있고 그 경주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 다 거기 월성이 신라의 수도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하고 있는 실증 사학을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오늘 천문학적 추론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이고 뭔가 정말 우리가 익사이팅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그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파사왕 4년에 월성에다가 왕경을 옮겼다. 그러니까 박혁거세가 2073년 전에 나라를 건국한 다음에요. 사루국을 건국한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파사왕 때에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발굴하고 있고 실제로 유물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믿고 싶어도 뭐 만주월판에 있었다 그것도 좋지만 거기서도 있고 신라에도 현재 경상도 지방에도 있었던 양쪽에 다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여기 경주 땅에는 아예 수도가 아니고 그냥 단지 소도였다는 정확한 역사적 근거가 있는가 이런 것이 저의 질문이었고요. 뒤에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짧게 해주세요. 너무 길어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인데 그 인류의 역사에 어떤 순환하는 문명사가 발달했다가 쇠락했다, 발달했다 쇠락했다고 하셨는데 인류의 그 역사 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순환 주기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도는 유목민은 여러 개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농경민족적으로 생각하니까 수도를 왕국을 만들 때가 그거 하나 이게 아니라 유목민은 수도가 최소한 4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아, 그건 우리 역사상에도 이미 네. 다 얘기가 뭐 몇 경 그러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보고요. 두 번째 그 순환에 뭐라고 하셨죠? 두 번째. 인류의 순환. 보이지 않는 아, 운행했던 역사였기 때문에 있지요. 보이지 않는 어떤 수학적 주기가 있지 않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거는 이미 기상 관측을 하면 되는데 그 지구의 역사는요. 해빙기와 빙하기의 반복에 따라서 그 변화한 시기에 재난이 발생해서 인류가 멸망했다가 다시 재건했다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대 한단국이 보면 옛날 사람들 오래 살았죠? 그거 왜 오래 산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도통군자라서 오래 살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인간은 100세를 못 넘길 거라고 봅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불로초를 먹었어. 그래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인간의 수명을 60세에서 70세, 80세까지는 가능하지만 500세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요. 지금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앞으로 빙하가 더 녹으면 하루 26시간이 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구상에 액체가 늘어나면 자전 속도는 느려집니다. 반대로 빙하기에 얼음이 많으면 지구의 자전 속도는 빨라지겠죠. 우리가 하루라는 개념은 태양이 떴다 지는 거고 태양이 365번 떴다 지면 1년이라고 계산하죠. 지구가 꽁꽁 얼었을 땐 지구의 자전 속도는 빨랐을까요? 느렸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수명은 늘까요? 줄까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슨 수련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이 확장됐다고 그렇게까지 된다고는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시속 50km 돌고 있는데 예전에 시속 100km 돌았습니다. 그리고 2배 이상 살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인 박사가 다유목민족은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다니면서 다 수도가 바뀌었다 그랬는데 바로 무당들이 1년에 4번 구태요. 추나 추동. 그러고 경주가 소도인데 무슨
왕들이 그 무슨 흔적이 나타난다. 왕이 제사를 지내서 당일만 갔다 옵니까? 제사 지내고 먹고 놀지. 한 잔 먹고 놀고 하면 왕궁이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주에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게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호우가 나왔죠. 그 호태왕 그 명문이 적혀 있는 호우가 나왔죠. 그거는 뭐를 얘기합니까? 분명히 여기 역사상에 고구리가 연관이 됐다는 거니까 우리 땅의 역사를 자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땅의 역사는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짐작으로는 503년이에요. 그 후는 신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라고 그래서 그 이 수도가 그 누가 그 왕권을 가졌든 지배권을 가졌든 거기 왕궁이 없으려는 법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꼭 칠라다, 꼭 뭐다 이렇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지금 정말로 2박 3일 뭐 이렇게 3박 4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너무 오버돼 가지고 이상으로 질문을 그만 받고 저희들이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 강의 멋진 강의와 또 토크 콘서트를 해주신 우리 김전민 박사님과 우리 역사연구원의 박원수 원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